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동해에서 대규모 야심찬 프로젝트로 석유 채굴국이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 속에서 한국은 이 지역에서 잠재적인 유전 탐사 및 채굴을 목표로 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강한 결단력과 막대한 투자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파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파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동에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 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 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 티, 2050년 3천만 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 탐사 1만 7천 km와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 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구군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수 574만 명 세계은행 자료로 전세계 17위, 국토면적 100km 전세계 109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인구수로 보나 국토면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명함을 내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는 46,918달러로 전세계 14위를 기록 중인 꽤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는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워주고 국토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 아래 지하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한국과 북한은 지하자원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나 싶을 만큼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총 360종의 천연자원이 매장됐는데 희토류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최소 3영조 원에서 최대 1경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북한의 전세계 3위 수준이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가 2003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 보아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 약 470억 배럴이 매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1998년 방북 후 돌아오는 길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북한 쪽과 합의했다. 고 공표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아마 방북 당시 김정일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남한에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해상에서 채산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한 후 불꽃이 꺼졌는데요. 보통 화석 연료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석유가 많으면 유전, 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동해 1가스전에는 아주 소량의 석유도 매장되어 있어 이를 시추했는데 덕분에 한국도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가장 핫한 제7광구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기는 했으나 이 역시 매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해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역 통계를 살펴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유업체들이 석유 제품 수출로 무려 68조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땅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대한석유협회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의 수출액이 총 567억 달러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넉넉히 200원으로 잡더라도 6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있던 석유마저도 2년 전에 불꽃이 멈춘 상황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종전 최대치인 2012년에 53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기록했던 444억 달러를 넘어 더 놀라운 것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1억 달러를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에 3조 원이 수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력 품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6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5.3% 증가했고 이로써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46.3%로 가장 높았고 휘발유 19.4%,
항공 유시 8.0%, 나프타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 품목 중 부동의 1위 품목은 단연 원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국은 총 58억 달러의 원유를 전 세계로부터 수입했는데 석유 제품 수출이 630.2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의 약 60%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한 셈입니다. 여기에 석유 화학 제품이 542.9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치면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와 관련된 제품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의 석유거지 수준인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석유 퍼트롤리엄 또는 오일을 수출해 돈을 버는데 여기서 퍼트롤리엄은 라틴어로 돌라크를 뜻하는 페트로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OLUM에서 유래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유 크루드 오일,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 화학 제품인데요. 중동의 오일 부자들이 원재료인 원유를 수출하면 한국과 같은 수입국이 이를 정유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가령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만드는 것, 즉 정제하는 것이죠. LPG의 화석유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를 의미하고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등유는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윤활기유는 윤활유로,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납사 등이 추출되는데 이들이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022년 58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수출한 금액이 대략 630.2억 달러인 겁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후 원유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가령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겁니다. 석유 화학 제품의 핵심은 납사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납사내프선은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 땅에서 스며나온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데 이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원유 1톤에서 생산 가능한 납사는 약 180kg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을 생산하면 그 가치가 22만원으로 상승하고 다시 이를 원료로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 제품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1억만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원짜리 원재료를 잘 가공하면 1억만원짜리 최종 제품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술이라면 억지로라도 이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석유 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2년 542.9억 달러를 수출했고 석유 제품에 630.2억 달러를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해 더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로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오일 러파이닝 커패서티는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기 때문이죠.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57만 2영배럴로 전 세계 전체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 정제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보다도 원유 정제 능력이 높은 것이죠. 원래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처져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앞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의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제 능력은 석유가 매장됐다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36% 수준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은 일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한국 정유사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렇다면 오일 수출국의 이름 한 글자도 올리지 못하는 한국에서 석유 산업은 어떻게 태동했을까요? 한국에서 석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해 이듬해 울산의 대한석유공사를 건설하면서 석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유공장이 건설되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하고 정제한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제품 산업이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자원이 극히 부족한 한국에게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옷이나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한국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수의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화학육성법에 의해 정부 주도로 발전을 꾀했지만 이후 민간이 주도하면서 현재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산업 초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지만 1997년까지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의 정제 능력은 어쩌다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판단 미스가 중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석유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의 정유기업들은 내수에 집중했습니다. 인구수 1억이 넘는 내수 시장만 잘 장악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죠. 여기에 오로지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생겨난 소규모 업체들과 과다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 내국인의 소비가 줄면 당연히 위기가 도래하기 마련인데, 이때 정부가 나섭니다. 소위 석유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업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때 17개에 달했던 일본 내 정유회사는 5개로 재편됐죠. 뿐만 아니라 각 정유사에게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하면 50% 가까이 가격이 낮은 잔사유가 추출되는데, 이 저렴한 잔사유를 이용해 휘발유, 경유 등의 고부가가치 오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즉,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해 비중을 높이거나, 둘째, 기존의 노후화된 정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선택한 방식은 후자입니다.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절대 숫자를 유지시켜버렸는데요. 악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라고 정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전부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제 능력이 하락하고 말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모하리만큼 고도화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2022년 기준 현대오일뱅크는 40.6%, GS칼텍스 34.4%, S오일 33.8%, SK에너지가 24.9%에 이릅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20% 초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에 머문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단한 비중입니다. 이미 1997년부터 한국 내수 시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7조 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감행해 국내 정유사의 고도화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고도화 투자에 성공한 후 수요가 급증한 동남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2020년 기준 전 세계 28개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후 73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적을 써내리고 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길래 한국 정유업체들은 기술을 팠고 유전보다 더 확실한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 또 이런 산업이 등장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CATL의 지난해 실적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매출은
58조 원이었는데 CATL의 매출이 69조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적에 웃는 것은 잠시뿐 CATL은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유럽 진출부터 엎어질 위기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던 헝가리 동부 미케페르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헝가리 미케페르치 지역에 중국 CATL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헝가리 집권당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대대적인 업적인양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져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지역 공청회는 당국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함성과 주먹 싸움 속에 막이 내렸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수 부족, 환경 오염 발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우려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지역 사회가 나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헝가리 중앙은행장까지 나서서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5%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노선을 택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광범위한 미디어 수단을 동원해 CATL 공장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중국이 진행 중인 고속철 공사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헝가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였는데 이 공사 역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속철 건설 사업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거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안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공장 역시 보조금 지급 논란과 반중 정서 확대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악재는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CATL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위친 CATL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ATL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배터리 업계를 CATL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CATL 회장을 직접 불러놓고 마인처럼 되고 싶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CATL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위스 취리히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ATL은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소 6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CATL로서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스위스 증시 상장까지 물 건너 가버리자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CATL을 믿기 어려워진 유럽연합은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유럽판 IRA라 불리던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판 IRA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확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로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탈중국 한국화 전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의 전기차 EX90에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에만 의존하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부에서조차 CATL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고 유럽판 IRA 법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CATL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능력이 시급해졌는데요. 자원 분야에서도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을 두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미 리튬 생산 국가들이 구성하는 리튬 OPC의 주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기고 OPC와 유사한 리튬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쓰이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들이 힘을 모아 리튬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경우 석유 수출 기구가 그랬듯 리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OPC의 주도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입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5%를 보유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런데 리튬 OPC 국가들은 단순히 리튬이란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튬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배터리 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27년까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리튬 OPC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호수 채광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인수한 이 호수는 이미 가치가 113배나 뛰었습니다. 이 염호는 매입 당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으로 추정됐으나 처음 추정치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 협업을 진행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CATL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CATL이 특히 강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뛰어들어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기술력의 척도인 특허수에 있어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CATL의 배터리 특허는 약 4,000건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24,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으로 앞서가는데요.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LFP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가져온다면 양과 질 모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러문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른 중국이었지만 지난 러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에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인 저전력 DDR5와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뒤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문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 어떤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 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ARFI 액침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 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에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칠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칠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칠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칠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배, 5배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칠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칠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칠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칠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칠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라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